1945년 4월 1일 미국 해병대가 일본이 점령 중인 오키나와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적의 공격에 취약한 상륙 주정들이 여지없이 유린당했다. 순진한 젊은 미군 병사들은 폭우처럼 쏟아지는 일본군의 총탄에 맥없이 쓰러지면서도 넘실대는 파도를 헤치며 저쪽 마른 땅을 디뎌버리고 결사적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대부분이 해안에 이르기 전에 전사했다. 태평양 전쟁은 어느덧 3년째 끌고 있었다. 미국은 물론 우세했지만 섬에서 섬으로 전진을 거듭할수록 병력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반격을 시작할 때 전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됐습니다. 그것은 일본군이 항복이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군을 제압하려면 화연 방사기나 백병전으로 몰살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병전을 하자면 미군도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서구식 사고방식으로는 일본군의 이런 광적인 전투 자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여러 세기에 걸친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회적 전통이 낳은 결과다. 이것을 무사도라고 한다. 11세기에 생겨난 전통이지만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와 미군을 괴롭히고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주위에서 혹은 학교에서 무사도 정신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제국정부 치하에서 이 정신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엄격한 정신교육은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국민의 자발적 희생을 이끌어냈다. 피비린내 나는 오키나와 상륙작전은 82일 만에야 끝났다. 일본 방어군 12만 명 중 생존자는 겨우 만여 명이었다. 방어군의 90%가 전사한 결과다. 이것은 일본군의 사전에 항복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군의 사상자는 훨씬 적었지만 유럽 전쟁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였다. 5만 명이 죽거나 실종, 부상당했다. 미군 지도자들은 그들이 계획 중인 일본 본토 상륙전에서 아군의 희생이 얼마나 클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어떤 참모는 미군 희생자 수를 100만 명으로 예상했다. 태평양의 미군 전투부대는 일본 본토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일본군의 저항이 점점 더 치열하고 결사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본토를 사수하려 한 것이죠. 남양군도 일대에서의 대결만 해도 그렇게 치열한데 미국이 유럽 노르망디 상륙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일본 본토를 공격해 항복시키려면 본토 상륙전에서 일본군의 저항이 얼마나 지독할 건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945년 봄, 과학자들이 원자탄을 개발 중이기는 했지만 당시로서는 일본군을 물리칠 어떤 새로운 무기도 없었다. 아직 실험조차 해보질 못한 단계라서 원자탄은 그저 이론에 불과했다. 그러니 원폭은 손에 쥔 카드가 아니라 써먹지 못할 수도 있는 와일드 카드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미군 전략가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2배 규모가 되는 역사상 최대의 3군 합동작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키나와의 예로 미루어 볼 때 일본 본토 상륙은 사상 최악의 전투가 될 형편이었다. 과거 1898년 스페인 전쟁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손에 넣었다. 그때 일본은 미국의 잠재 적국이었다. 그래서 19세기 말 로드아일랜드의 뉴포트에 있는 해군대학의 전략가들이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일본과의 전쟁을 가상한 작전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09년의 극비 계획 오렌지 계획이었다. 오렌지는 미국이 각 외국에 붙인 색깔 표시 중 일본에 붙인 색이었다. 그 당시 미국의 함대는 북미 대륙 동해안의 버지니아 해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열리기는 했지만 거기를 통과해도 필리핀까지는 19,200km, 일본에 비해 10배나 되는 거리였다. 당시의 교통수단으로서는 무려 2달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일본과 전쟁을 할 경우 초기에는 미국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오렌지 계획은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일본군의 필리핀 상륙을 막지 못해 일본군이 필리핀을 점령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하면 이 계획을 수행하기 시작하게 되죠. 우선 미국 함대가 군대와 총포를 가득 싣고 필리핀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일본과 수차례 해전을 벌인 다음 마침내 필리핀 북부 해상 어딘가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는 그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해군 전략가들은 이 계획을 시대에 맞춰 수정하면서 계속 유지해왔다. 일본이 1931년에 만주를 그리고 37년에 중국을 침공하면서 오렌지 계획의 미일 전쟁 시나리오가 적중하기 시작했다. 1939년에는 오렌지 계획의 수정판 레인보우 계획이 나왔다. 이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다수의 적국을 상대로 하는 형태의 시나리오다. 1940년 5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해군 총장 리처드슨 제독의 반대를 무릅쓰고 태평양 함대를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로 전진 배치, 일본의 침략성을 견제하려고 했다. 한편 그해 9월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3자 조약으로 추축을 형성했다. 이래서 레인보우 계획이 상정한 다자간 전쟁 시나리오가 맞아들어가기 시작했다. 1941년 5월 레인보우 계획 제5호가 완성됐다. 이 계획은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립됐다. 그리고 그 경우 미국은 먼저 독일을 굴복시키기로 계획이 짜여 있었다.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무려 30년 전부터 예상했으면서도 미국은 경계태세가 형편없었다. 오렌지 계획에 따라 육성된 강력한 함대가 고철로 변했다. 탁상의 전쟁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진주만 공습 이후의 사태는 묘하게도 오렌지 계획이 예상한 대로 진행됐다. 절정기의 일본은 태평양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4,3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해역을 지배했다. 그러나 미 군부 지도자들은 오렌지나 레인보우 계획을 너무 무시했다. 더글래스 메가더는 1930년대 초 오렌지 계획을 쓸모없다고 평했다. 그는 가상 적국이 적대 행위의 기미를 보이면 그때 병력과 전쟁 물자를 필리핀으로 수송하여 그곳을 기지로 해서 전쟁을 수행하자고 주장했다. 1940년 미 해군 총사령관 리처드슨 제독도 메가더와 비슷한 판단을 했다. 그는 오렌지 계획의 수정판 역시 실천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탁상 계획이라고 혹평했다. 비현실적인 시간 계획표와 병력 및 물자의 부족이 그 근거였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계획들은 적의 방어가 튼튼한 섬에 대한 상륙작전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상륙작전은 병력 집중을 요하는 작전입니다. 모든 무기가 총동원 되지요. 대형 폭격기들이 먼저 저항의 예봉을 꺾고 다음 항공모함의 폭격기와 해군 함포의 공격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탱크가 상륙하고 보병을 지원하는 각종 중화기가 상륙해야 합니다. 3군 합동이므로 병력 수요가 크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공격 목표는 벙커와 땅굴이 벌집처럼 나 있는 섬들이다. 그것도 항복을 모르는 결사적인 적이 지키고 있으며 그런 섬이 수십 개에 이른다. 1943년 봄에 미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 장군은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위한 극비 계획을 브리핑했다. 이 작전의 암호는 몰락이었다. 그러나 상륙 그 자체는 마셜의 전체 계획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었다. 그의 작전은 우선 중국을 대거 지원해 더 많은 일본 병력을 대륙에 묶어두거나 본토 병력을 대륙으로 빼내게 하는 일이었다. 그런 한편 영국은 미얀마를 탈환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해방시킨다. 이처럼 주변을 조여가면서 연합군은 일본을 움츠리게 만든다. 그런 후에 북상하여 중국 해안에 상륙하는 것이 다음 단계였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 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일본 본토에 대규모 폭격을 퍼붓는다. 일본은 3천여 개의 섬으로 된 나라지만 큰 섬 4개가 영토의 98%를 차지한다.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그리고 가장 큰 섬인 혼슈. 혼슈에는 도쿄를 포함한 일본의 주요 도시가 모두 들어있다. 올림픽 작전이라는 별도 암호가 붙은 본토 상륙 작전의 첫 단계는 큐슈 섬에 대한 3갈래의 공격전이다. 해병의 제5상륙부대가 남서 해안에 상륙한다. 한편 육군의 제11군이 아리아케만으로 상륙하고 제5군이 남동부로 상륙한다. 올림픽 작전은 1945년 11월 1일로 일정이 잡혔다. 미군 80만이 동원되고 선박 2,000척, 항모 탑재기 2,500대가 공격에 나서기로 돼 있었다. 이 작전의 목적은 큐슈 섬 남부를 장악한 다음 그곳 기지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큐슈의 북쪽에 있는 혼슈 섬, 특히 수도 도쿄에 공습을 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은 거대한 규모의 작전이었다. 노르망디 작전의 2배 규모고 질적으로는 더욱 복잡했다. 노르망디는 병력이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동 거리가 고작 160km이지만 큐슈 상륙은 가까우면 오키나와 이오지마, 멀리는 필리핀, 하와이에서 옵니다. 엄청난 거리죠. 또한 노르망디 때는 상륙 지점을 속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만 작전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큐슈에서는 그럴 여지가 전혀 없었다. 노르망디 때는 깔레와 노르망디 사이 어딘가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큐슈에서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본은 이미 미군이 상륙할 지점을 알고 있었죠. 일본군이 큐슈 섬을 기지로 해서 가미카제시 공중 방어를 할 경우 미 공군은 일본 본토 중앙부를 폭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 공격은 반드시 큐슈 섬 장악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뻔한 일이라 미국보다도 일본이 더 잘 알고 있어서 미국이 작전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단 큐슈를 장악해 공군 기지를 건설하면 이어서 왕관 작전, 즉 혼슈 섬을 공략할 예정이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는 큐슈보다도 방어가 더욱 철저했다. 왕관 작전에 의하면 미 제1군과 8군이 집게 모양으로 도쿄를 압박하게 된다. 미군은 다양한 전술을 동원하겠지만 도쿄 주변의 평야지대는 일본 땅 가운데 가장 방어가 든든한 지역이라 고전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 자체가 경쟁이듯 미 군부 내에서는 누가 총지휘권을 갖느냐를 놓고 암투가 벌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945년 봄 이 문제를 토론했다. 물망에 오른 사람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과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었다.
니미츠의 지지자들은 이 작전도 상륙 작전인 만큼 솔로몬 군도 마셜 군도 이오지마, 오키나와 등 상륙전 지휘 경험이 풍부한 니미츠가 적격이라고 주장했다. 메가드의 지지자들은 주력이 육군이니 육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과 해군 간의 정치성이 농후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치열한 토론 끝에 메가더 장군이 상륙전의 총지휘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태평양 전역 사령관인 니미츠는 작전에 참여하는 해군의 총지휘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메가드는 참모총장감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었다. 그는 1934년 퇴역한 후 필리핀 주재 군사 고문으로 부임했다. 그러다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몇 달 전인 1941년 7월 다시 현역에 복귀했다. 그는 용감하게 버티었지만 일본에게 밀려 필리핀에서 쫓겨났다. 그가 무시했던 오렌지 개혁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는 돌아오겠다는 유명한 약속을 실천하는데 무려 2년이 걸렸다. 이제 그는 그의 길고 화려한 생애에서 누가 봐도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됐다. 어떻게 따져봐도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은 전망이 흐렸다. 그 당시 미국은 큐슈의 일본 방어 병력이 약 8만 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해군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보강 병력이 점점 늘고 있었다. 상륙전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45년 7월, 이 무렵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큐슈 섬에 일본군이 35만 명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게 1945년 8월에는 그 숫자가 무려 90만 명 선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더구나 큐슈의 방어 병력은 이들만이 아니었다. 민간인들까지 본토 사수 전선에 나온 것이다. 일본은 민간인도 100% 전쟁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큐슈에는 민간인 인구가 약 2,800만이었는데 이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미국의 상륙을 저지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집과 마을을 사수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총알바지로 동원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결전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국민 항전 수첩이라는 것을 배포해 민간인들이 미국 침략자에게 대항하는 간단한 전투 요령을 가르쳤다. 조잡하게 인쇄된 이 수첩 수백만 부가 주요 도시와 농촌에 배포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키가 작고 적은 키가 크다. 놈들의 사타구니를 공격하라. 쇠스랑도 훌륭한 무기이다. 도끼를 써도 좋다. 나중에 폭약을 지급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탱크 밑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점화시켜라. 한마디로 민간인을 자살 특공대로 만든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전쟁에 동원됐다. 일본은 이들을 일러 자원 가정 방위대라고 불렀다.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가리켜 적을 겨누는 이렇게 탄환이라고 불렀으니 알만하지요. 미군은 섬에 상륙하면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들과도 싸워야 할 판이었다. 만약 연합군에게 점령되면 일본인들은 적을 겨누는 이렇게 탄환이 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실은 전혀 염두에 없었죠. 전원이 자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일본은 특별한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자기들 계획대로 된다면 아직 상륙하기 전에 미군의 절반을 죽일 계획이었다. 가미카제는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뜻이다. 옛날 13세기에 태풍이 불어 두 차례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의 일본 원정을 실패하게 한 바로 그 바람에서 유래한다. 가미카제는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자살 특공대입니다. 레이테만 공격 때 처음 등장했죠.
이때 일본 조종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 유행처럼 번져서 가미카제 부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죠. 일본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가미카제 자살 특공 비행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대단히 파괴적인 신무기였다. 그런데다 보통 해전에서는 항모나 구축함만이 가미카제의 공격 목표지만 상륙전일 경우는 가미카제의 공격 목표가 아주 다양해진다. 본토 수비 가미카제들은 미군의 수송선에 집중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부대는 공격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혈액 운반선만 해도 3척이나 가지고 있는데 가미카제가 이 배 중 한 척만 격침시켜도 미군은 혈액이 부족해지죠. 미 해군 통신대가 도청한 일본 암호 교신을 해독한 결과 일본은 미국의 큐슈 공격에 대비해 가미카제 비행기를 무려 5,000대나 준비했다. 거기다가 본토에서 5,500대가 증강될 예정이었다. 가미카제의 명중률은 필리핀 전투에서 6대 중 1대. 그리고 오키나와에서는 9대 중 1대였다. 그러나 그런 비율로 쳐도 적어도 500대의 가미카제 자살 폭격기가 미군의 병력 수송선이나 항공모함, 의료선, 전투함에 명중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일본은 가미카제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최선의 방어 무기였죠. 미군의 희생을 크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방어 개념이었습니다. 일본은 재래식 프로펠러 추진 폭격기 말고 비밀리에 로켓 추진 자살 폭격기를 개발했다. 이것이 오카, 즉 벚꽃 폭격기다. 이 자살 로켓을 연합군은 빠가, 일본말로 바보라고 별명 붙였다. 폭격기에서 발사될 이 유인 로켓은 시속 960km였다. 오키나와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 당시 일본은 이 오카를 700대 보유하고 있었다. 가미카제는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을 비롯한 일본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미카제 비행기만이 아니라 가미카제 잠수함도 있었고 심지어는 상륙해오는 미군 함정을 향해 수중에서 폭파할 가미카제 잠수부가 있는가 하면은 초소형 어뢰정을 몰고 상륙군 주정이나 함정에 부딪힐 가미카제 고속 보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 있는 비밀부대인 731 부대에서는 과학자들이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는 비교도 안 되는 극도로 가공스러운 무기를 개발 중이었다. 일본은 1937년 중국과의 전쟁 초기에 이미 생화학 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전과가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생화학 무기 개발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전쟁 말기에 일본이 버리고 달아난 생화학 무기가 만주 한 지역에서 발견된 것만 해도 수십만 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도 더 지난 1999년 만주의 한주 길림성에서 일본군이 숨겨두고 간 생화학 폭탄, 방독면 여과통, 화학물질통 따위가 70만 개나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일본이 이 공포의 무기를 썼다면 미군의 인명피해는 예상을 뛰어넘어 극에 달했을 것이다. 1차 대전 때 엄청난 피해가 나자 제네바 협약으로 생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일본은 비가입국이었다. 일본은 전쟁에 이길 희망이 전혀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본토를 사수하여 살아남을 속셈이었다. 미국은 과거에 당해본 적이 없는 광적인 저항을 각오해야 했다. 미군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과 민간인이 지키는 큐슈섬을 빼앗아야 하는 것이다. 일본 군부는 미군이 큐슈 해안에서 대량으로 전사하면 바다 건너 저편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그만하자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 본토를 점령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일본은 진주만 사건이 가져온 미국의 일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만은 미국인들의 뚝심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1945년 봄, 태평양에서의 D-Day가 가까워올 무렵 미국 과학자들은 전쟁 양상을 통째로 바꿔놓을지도 모를 진전을 이룩했다. (1945년 4월 12일) 미국이 사랑하는 사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사망했다. 부통령이 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해리 트루먼은 2차 대전의 마지막 국면을 해결해야 했다. 그는 1차 대전 때 서부전선에서 포병 대위로 이미 전쟁의 공포를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전쟁을 수행해야 했다. 미국 사상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인 루즈벨트의 애도 기간이 채 한 달도 안 돼서 유럽 전쟁이 끝났다. 독일이 행복함으로써 미국은 안도와 환호 일색의 분위기였다. Unfortunately, the conclusion of the European battle does not establish the peace for which we have been fighting. A bitter struggle is now in progress in the Pacific. 미 해병대는 태평양의 조그만 섬 오키나와를 빼앗기 위해 2차 대전 최악의 사투를 벌여야 했다. 1945년 여름의 상황을 보면 우선 우린 유럽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수백만 군인이 조국으로 돌아와 현역에서 예비역 민간인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사정도 좋았어요. 그러나 태평양에서는 또 다른 수백만이 여전히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트루먼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독일이 항복한 후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병력과 물자를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재배치했다. 거의 40만에 이르는 병력이 프랑스와 독일 전쟁터에서 몰락작전 현장으로 직행했고, 일단 고국으로 돌아가 대기 중이던 또 다른 병력 50만이 다시 태평양으로 재배치됐다. 그러자 병사들은 이 재배치 조치에 거의 반란에 가까울 정도로 반발했다. 그들은 유럽에서 몸바쳐 싸워 전쟁이 끝났는데 또 전쟁에 나가라니 죽으라는 말이냐 하고 생각했다. 1945년 6월 트루먼은 비밀리에 전 대통령 허버트 후보의 자문을 구했다. 트루먼의 요청에 따라 후보는 자기의 견해를 메모 형식으로 전달했다. 후보는 트루먼에게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를 떼어주는 선에서 휴전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당시의 시점에서 50만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미국 청년 목숨이 일본 점령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트루먼은 극비리에 후보의 제안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내 검토하도록 했다. 그리고 토론을 했다. 그는 예상되는 전사자 수의 규모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침공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메가더 원수나 마샬 장군, 둘 다 일본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사상자의 수가 어떻게 될지 뚜렷하게 추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샬 장군은 숫자 자체를 언급하기를 몹시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륙전이 얼마나 참혹할 건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았거든요. 미군 지휘부는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미군 사상자의 규모가 이제까지의 어떤 전투보다도 클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당초 메가더는 큐슈섬 상륙작전에서만 15만에서 20만 명의 미군이 희생될 것으로 추정했었다. 이 회의가 있은 지 사흘 후 오키나와 상륙전이 끝났다. 미국이 이겼다. 그러나 사상자 수가 엄청났다. 5만 명의 미군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다.
이 숫자는 상륙전에 참가한 전체 병력의 40%였다. 끔찍한 인명 손실이 뻔히 내다보였지만 트루먼은 후보의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일본의 항복은 무조건적인 항복이어야 한다고 그는 선언했다. 작전은 계획대로 추진됐다. 미국이 보유한 모든 무기가 동원되기 시작했다. 미군은 타라와 전투에서 병력을 학살당한 1943년 초부터 일본군의 깊게 파인 참호를 공격할 특수무기의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오지마나 오키나와 때 쓰던 방어 전술을 큐슈 상륙전에서도 쓸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섬을 상륙하든 분명한 건 싸우면 싸울수록 미군의 병력 손실이 막대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숨어 저항하는 일본군에게는 가스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루즈벨트는 보복전에만 가스를 쓰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문서는 그의 사후 미국의 입장이 급격히 변했음을 보여준다. 1945년 6월 미국의 전쟁 계획자들은 큐슈 침공의 전주곡으로 화학전위원회가 입안한 독가스 살포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했다. 이 계획은 최전방의 땅굴 지역만이 아니라 주요 도시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화학부대는 독가스를 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실험까지 마치고 일본 상륙작전 때 가스전을 하자고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메가더 원수도 마음을 바꿔 독가스를 사용하는 문제를 합동참모회의에 붙였습니다. 비밀에서 해제된 이 교육용 필름은 미국이 준비했던 화학전의 규모를 짐작해 해준다. You belong to one of the finest technical services in the world. When the gas warfare phase comes, it will produce tremendous casualties on the enemy, and at the same time prevent excessive casualties to our own troops. Good luck. 미군은 엄청난 양의 독가스를 하와이와 호주에 비축해 놓고 있었다. 일본 상륙전에서 독가스 사용이 허용된다면 14만 4천 톤의 가스를 쓸 계획이었다. 독가스 공격에 적합한 도시 25개가 선정됐다. 상륙 개실 15일 전에 6만 톤이 살포될 예정이었다. 이 공격으로 일본인 500만 명이 죽는다는 계산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1945년경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생화학 독가스 무기를 사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미국은 제네바 협정 조안을 만드는 데 협력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입은 안 한 상태였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이미 중국에서 독가스를 썼으니 이번에 미국이 쓰는 것은 보복 사용이므로 괜찮다는 주장도 나왔다. 1945년 7월 트루먼은 포츠담 회담을 위해 독일로 갔다. 이 회담에서 연합국은 독일 영토와 수도 베를린의 분할 통치에 합의했다. 트루먼은 대통령이 된 지 석 달 만에 처칠 스탈린과 마주했다. 회담 중 트루먼은 일본을 단번에 무릎 꿇게 만들지도 모를 원폭 실험 성공 소식을 보고받았다. 포츠담 선언으로 알려진 최후 통첩이 라디오로 일본에 전달됐다.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이틀 후 일본 수상은 이 요구를 일축하고 일본은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최후의 결전은 불가피해졌다. 1945년 여름 일본은 이른바 결사 항전 태세로 들어갔다. 일본 본토 해안을 피로 물들여 일본의 조건을 미국이 수락하는 휴전을 맺겠다는 속셈이었다.
미국 정보 요원들은 일본이 결사항전 각오를 다진다고 보고해왔다. 중국에 묶여있는 100만 대군을 본토로 빼내기 위해 중국과 휴전을 교섭 중임을 미국은 암호 해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교통신 도청을 통해 일본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종전을 모색 중임도 알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 외교통신을 보면은 해외 주재 일본 외교관들, 특히 유럽의 중립국 주재원이나 소련 주재원들은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 연합국과 일본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편 일본의 군사통신들을 해독한 내용을 보면은 일본 군대는 끝까지 싸우려 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드디어 원자탄이 탄생했다. 뉴멕시코주 알라모 고도에서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을 거둔 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진 무기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워낙 극비로 추진됐기 때문에 군사 지도자들조차도 극히 일부만이 그것을 알았다. 원폭을 둘러싼 얘기 가운데 하나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원폭에 대해서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말한다면 1945년 4월 12일 루즈벨트가 죽고 트루먼이 대통령이 된 후 국방장관 헨리 스팀슨에게 가공할 위력을 가진 신무기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이미 훨씬 이전에 루즈벨트가 트루먼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트루먼이 상원 의원일 때 루즈벨트는 백악관으로 그를 초청해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폭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루즈벨트가 죽기 8달 전의 일이고 원폭이 실제 투하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원폭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당시에는 그 가공할 파괴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과학자조차도 원폭 폭발의 섬광으로 적이 시력을 잃게 되니까 그때 상륙하라고 말했다. 심지어 맨해튼 계획의 총책임자였던 레슬리 그로브즈 중장 역시 원폭이 적진에 떨어질 경우 아군은 10km 이상 떨어져 보호 안경을 착용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마셜 장군도 원폭을 전술 무기로 쓸 생각을 했다. 상륙전에서 적의 해안 방어 진지에 투하하려고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무도 방사능 피해를 생각 못했죠. 아군까지 방사능에 피폭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원폭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놓고 트루먼은 고민했다. 태평양의 각 섬 해변에서는 날마다 미국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원폭을 병기고에서 썩힐 수는 없는 일이었다. 원폭 사용이냐 아니면 상륙전 감행이냐 하는 식의 선택이로는 트루먼의 원폭 사용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꾸며낸 기만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도 사용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원폭은 그저 하나의 신무기일 뿐이었어요. 트루먼은 결정을 내렸다. 1945년 8월 6일 B-29 폭격기 한 대가 외로이 히로시마 상공을 날았다. 그리고는 원폭의 위력이 나타났다. 도시 전체가 파괴됐다. 7만 8천 명이 넘는 인원이 즉사했다. 그리고 곧이어 수만 명이 방사능 피폭 화상과 독성으로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갔다. 일본 정부는 광적으로 소련과의 강화를 하소연했다. 그러나 소련은 되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로 쳐들어왔다. 유럽 전쟁 종전 후 3개월 이내에 참전하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전쟁은 결국 일본 본토 침공을 향해 계속됐다.
B-29기 130대가 도쿄를 공습했다. 그리고 미국 제3함대가 상륙의 사전 단계로 홋카이도를 함포 사격했다. 그래도 일본은 항복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한 개의 원폭이 조립되고 목표가 정해졌다. 8월 9일 두 번째 원폭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다. 먼저 것보다도 위력이 더 컸다. 다이너마이트 2만 1000톤의 위력을 나타냈다. 나가사키는 산악 지형인지라 사망자 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4만에 달했다. 그래도 일본 정부를 장악한 군부는 여전히 결사항전을 고집했다. 그러나 천황이 나서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2차 대전 전체를 통해 천황이 뭔가 결정을 내린 건 이것뿐일 겁니다. 마침내 군부도 이 말에 복종했습니다. 내각에 대해 감이 섞인 연설을 한 후에 일본 황제 히로히토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쟁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천황의 녹음 연설이 방송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군부의 일부 극렬주의자들이 8월 15일 이른 아침 황궁으로 쇄도했다. 그러나 황궁 수비대는 이 음모자들을 분쇄하고 반란을 막았다. 그날 정오 황제의 연설이 전쟁에 지친 일본인들에게 방송됐다. 일반 대중으로서의 일본인들이 천황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이것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항복이란 용어는 안 썼지만 전체 문맥상 무조건 항복으로 해석됐습니다. 일본은 2000년이 넘게 천황제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연설을 들은 일본인들은 반발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그의 녹음 연설에서 천황은 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미국이 새롭고도 잔인한 폭탄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항복이나 패배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그냥 전쟁이 끝났다고만 말했다. 9월 2일 아침 전남 미주리오 선상에서 항복 조인식이 열렸다. 1000명이 넘는 미 해군 병사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항복 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해서 독일이 항복하기까지 11개월 동안의 미군 전사자 수가 14만 명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일본 상륙작전을 감행했다면 큐슈 한 섬에서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전사자가 났을 것이다. 2차 대전 중에 등장한 온갖 무기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오히려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일본 본토 상륙전에서 죽었을 미군 병사들의 목숨들, 그리고 이를 막다가 죽어갔을 일본군과 일본 국민들의 목숨들. 오렌지 계획은 2차 대전의 주요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쓸모없다고 매도했지만 실제로는 그 정반대였다. 역사는 봉쇄와 폭격으로 일본을 굴복시킨다는 오렌지 계획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오렌지 계획의 이반자들도 단 2발의 폭탄만으로 미군이 전혀 상륙전을 치르지 않고 일본에 상륙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